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 진단 좀 해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문홍철입니다. 시장이 너무 예. 안 좋다. 저희 한숨 쉬지 말아야 되는데 한숨 쉬면 또 투자자분들이 뭐라고 하십니다. 근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저처럼 한숨 나오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호재는 유난히 반응을 안 하고 악재는 과하게 반응하고 이런 시장, 전형적인 약세 시장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 팀장께서는 이렇게 국내 증시가 약한 이유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제 국내 증시가 약하다기보다는 글로벌 소비 수요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미국 증시는 강하게 오르지 않습니까? 미국은 사실 아주 소수의 기업들만 올라가는 거고 그 외의 기업들은 사실 한국의 증시가 오히려 무색할 정도로 실적이 안 좋고 주가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분리해서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의 큰 특정 테크 기업들하고 그 외에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을 분리해서 보신다면은 미국도 사실 증시가 한국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M7이나 빅테크 기업들만 질주를 하고 있는 거지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자체가 지금 침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수출 중심인 한국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가장 정확한 해석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많이들 미국 경제만 보시면서 지표가 소비 사실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었죠, 미국도. 그러나 이제 10월 초 발표됐던 고용이 갑자기 반등하니까 그걸 또 많이들 잊어버리시고 마음이 바뀌셨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고용과 소비 그러니까 당연히 물가도 하향 안정되는 흐름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일수록 더더욱 경제가 이제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보니 한국이 그 가장 핵심에 좀 노출된 나라다 보니까 그런 밸류체인 하에서 이제 한국 경제와 증시가 어려운 것이고 그나마 AI 관련된 부분들은 좋은데 그 부분들은 이제 국내에서도 AI 관련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증시가 좀 부진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움직임 보면 금융 방산 쪽은 그나마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냥 업종별로 업황이 달라서 여기는 팔고 여기는 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방금 전에 설명하신 걸로 보면 그냥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 전부 안 좋아지고 글로벌 경제가 전체로 안 좋아지니까 한국 즉시 전체에 대한 매도로 봐야 되는 건지가 약간 아직도 헷갈리거든요. 글로벌 이제 공산품 수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라는 것을 보실 때 너무 전체 수요를 보시다 보니까 이제 판단을 좀 미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의 물가도 그렇고 미국의 소비도 그렇고 서비스보다는 공산품 수요를 보시는 게 훨씬 정확한 수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일반적인 분석하시는 분들과는 반대예요.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의 비중이 크고 이게 진짜 소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실제 데이터의 선후행 관계나 더 민감한 더 선행성이 있는 관계를 이제 찾아보시면 오히려 이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혹은 에너지 이러한 정말 마켓에서 팔리는 이런 물품들을 사람들이 소비하는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품들이죠. 이러한 애들이 좀 더 글로벌의 사람들의 소비 수요를 더 정확하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믹스된 지표들이 나와서 이제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그럴 때는 우리가 소음과 신호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신호라는 것을 많이들 이제 서비스를 보시는데 의외로 저는 좀 반대로 서비스가 아니라 공산품을 보시는 게 혹은 이제 에너지를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다. 그렇다면 글로벌 경제는 지금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조심스럽게 이제 좋은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은 소비 시장이니까 서비스 지표 봐야지라고 얘기하지만 제조업 지표 악화되고 있다는 거 여기가 더 중심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그 미국을 보실 때 특히 네. 미국은 서비스 국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는데 네. 여의도에는 이제 금융이니까 다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죠. 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돈을 맡기고 예금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기업들이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제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결국 제조업이 먼저 앞에 나가야 그 다음에 서비스도 먹고 사는 경우가 있고 서비스가 그 혼자서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서 먹고 사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칩을 설계한다. 칩을 만들진 않죠, 미국은. 그러니까 미국은 제조업이 아니고 서비스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이테크 제조업일수록 약간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미국 경제를 보실 때, 저 나라는 서비스가 우선이고, 서비스가 크니까, 서비스 소비 및 서비스 물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다소 너무 비중만 보시고서 네.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제대로 된 시그널을 우리가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 날것의 제조업 정도에 좀 더 포커싱을 하는 게 미국 경제를 보실 때도 좀 더 앞서서 한 발 앞서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그러니까 증시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증시에 좀 부정적인 환경이죠. 예. 당분간 이제 주식의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2,588 오늘 코스피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예. DB금융투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그러면 내년에 낮은 네. 레벨을 보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이제 증시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증시의 전체의 흐름을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네. 좀 개별 기업 단위나 실적이 좀 튀는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텀업에서 접근을 네. 하는 방법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금리의 하락은 속도의 문제 정도일 것이니 금리 하락 시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배당주 포트폴리오들이 좀 괜찮은 수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그러면 한해는 금리 결정 어떻게 해야 될 걸로 보세요? 네. 11월 달에 이제 금통위가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이제 올해 마지막 금통위가 11월에 있고요. 네. 이제 중앙은행은 경제에 따라서 혹은 물가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제나 물가는 굉장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지만 현재 통화정책의 가장 우선순위는 네. 사실 전 국민의 관심사가 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와 물가도 있지만 사실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그것보다는 강남 부동산이나 가계부채가 더 사람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통화정책도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단 말이죠. 따라서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올해 6, 7월까지 굉장히 가팔랐고요. 그 다음에 7, 8월, 9월부터는 다소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는 국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다만 이제 서울의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고 상승의 이제 폭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게 나타나네 마네 이러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번 금통에서 이제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11월에 내리면 이제 경제 주체들 입장에서는 그럴 리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 네네. 이제 혹시라도 빚을 더 내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계실 수가 있으니 사전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 11월에는 이제 동결을 하고 정부의 미시 정책의 효과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내년 1월 정도에 다시 인하에 나서는 좀 완만한 속도의 금리 인하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만 보면 금리를 내려야 될 환경이지만 네. 가계부채라는 중요한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하면 11월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네. 동결을 전망하시고 그렇습니다. 내년 초쯤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네.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증시 주변 환경이 딱히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보수적으로 증시를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네. 아까 배당주를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네네. 섹터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조금은 투자할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디를 보세요? 저희는 상대적으로 금융주 네. 중심으로 이제 배당주 포트폴리오가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외에 건설 부동산 쪽에서도 일부 저점을 치는 모습들이 나오는 이제 섹터들이 일부 기업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 배당이 좀 잘 주는 예를 들면 리츠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여전히 리츠주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좀 나오는데 다만 그동안 고금리 영향으로
주가도 좀 안 좋고 좀 부진했던 영향이 있는데 뭐 앞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좀 괜찮은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거시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네. 미국 시장이 좀 대선을 앞두고 금융시장이 불안감을 좀 노출하고 있는 게 그렇죠. 미국 국채금리가 지금 10년물이 4.25%까지 찍었죠. 그리고 전망은 5%를 얘기하는 곳도 있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트럼프 당선 가능성 자체는 대략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느냐, 요 여부에 따라서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현 4.3 정도 수준에서 막힐 것이냐, 아니면 그 위로도 조금 더 뚫고 갈 것이냐, 이제 그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공화당 의원들의 인기도는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더라도 상하원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그림들을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이벤트는 이제 찢어지는 대통령과 이제 의회가 좀 찢어지는 케이스들이고 얘네들이 뭔가를 크게 하지 않는 게 사실 경제나 특히 자본시장에는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림 하에서는 뭐 채권금리 미국채 10년 기준으로는 저는 대충 고점을 본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 테마라는 게 일종의 이제 테마주처럼 미국채 금리를 이제 트레이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선이 끝나서 더 이상 테마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차익 실현이 나오든지 다시 금리가 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는 대선 전후가 금리의 고점일 가능성이 이제 크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하향 안정되는, 왜냐하면 결국 금리라는 건 물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미국의 물가는 뭐 최근에 에너지 가격도 그렇고 하향 안정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대선의 테마나 이런 거에 이제 흔들리지 마시고 결국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미국의 물가와 특히 경제 성장이 앞으로 둔화되는 이제 흐름이라면 그것을 좀 더 믿고 단기 변동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은 장기 국채에는 좀 괜찮은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주식보다는 장기 국채 투자가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부정적인 경제 및 증시에 좀 별로 재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장기 국채, 가령 미국채 10년이 지금 4.3이면 저는 너무 매력적인 레벨로 생각이 들고요. 뭐 당연히 원화 국채도 3% 초반의 10년물 원화 국고채라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과 물가를 볼 때 이거는 사실 저는 좀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금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금리가 계속돼서 버틸 수 있는 경제여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거고, 그렇다면 향후에 금리 하락 시 상당한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렇게 장기물 국채가 튀는 이유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돈 풀 거다. 그러니까 국채 발행 늘리고 금리도 인하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동의하십니까? 첫 번째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돈을 쓰겠다라는 건 다소 이제 어폐가 있는 게 지금까지 모든 정치인들은 돈을 안 쓰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라고 해서 돈을 뭐 더 쓴다거나 해리스라고 해서 재정을 건전한다거나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사람들의 인식상 트럼프가 그래도 돈을 더 쓸래는가 보다 이제 이런 쪽으로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경험칙이 있는 게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도 아니고 이미 2016년에 한번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을 전후로 해서 금리가 올랐는데 그건 트럼프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당시에 경기 사이클상 아마 2016년을 많이들 잊어버리셔서 리마인드를 해드리면 2015년, 16년이 전 세계 경제가 거의 침체 직전까지 가는, 이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뭐 중국, 유럽, 미국, 한국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2016년 중순에 브렉시트가 있었습니다. 브렉시트가 이제 전 세계 경제를 더 나쁘게 할 것이라는 이제 활용점정을 찍었던 시기였었고, 트럼프가 11월에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당시에 트럼프가 잘하든 못하든 경제는 사이클상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가는 시기였다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라갔던 경제도 기껏해야 2017년 딱 한 해까지만 좋았고, 2018년에는 무역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랑 유럽
그리고 중국은 다시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은 잠깐 버텼어요. 하지만 19년에 다시 미국 경제도 뭐 다른 나라를 따라서 그냥 더 안 좋아지는 국면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트럼프 현재 테마주처럼 움직이는 금리는 제가 뭐 그거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네네. 우리가 뭐 내년 내후년의 경제를 보실 땐 지금은 오히려 경제가 고점에서 꺾이는 국면이라서 경기 사이클이 16년 당선 시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진짜 금리가 계속 오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이제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 얘기, 가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결국 환율 얘기인데 네네. 지금 원화 약세가 계속 나고 달러 강세가 연출되지 않습니까? 네. 원화 레벨이 지금 1380원 선이란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더 나오면 1400원대 위로 올라갈 거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환율에 대해서는 뭐 통화 정책 혹은 뭐 트럼프의 정책 뭐 이런 거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복잡하실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환율은요. 한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더 잘 나가냐 이게 결정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 나가는 모멘텀이 어떻게 되고 있냐. 미국은 그동안 잘 나갔죠. 하지만 현재 그 모멘텀이 이제 약화되는 상황에 있는 거고 한국과 그 외의 국가들은 하도 오랫동안 고생을 이제 해왔었고 그러한 고생이 적어도 횡보만 해도 네. 향후에 모멘텀 상으로는 달러가 이제 약해지는 국면으로 이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향후에 달러는 좀 약세, 그러니까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추구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거는 차지하고 뭐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트럼프도 당선되고 나서 계속 약달러를 추구했습니다만 당시에 달러는 계속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더 잘 나갔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경제가 누가 더 잘 나가냐는 그 모멘텀 절대 레벨이 아니라 모멘텀이 미국은 앞으로 이제 가라앉는 모멘텀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가 네. 적어도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는 달러는 이제 약세로 가는 게 저희는 방향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역시 환율도 대선 전후가 거의 이제 고점일 것이다. 네, 대선 전후를 지금 수준의 고점을 유지하다가 네. 원화 강세, 그러니까 달러 네. 약세가 나오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금보다는 원화 강세, 그러니까 네. 달러 레벨이 원화의 레벨이 좀 내려와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환율의 레벨이 내년에는 원 강세로 해서 네. 다소 뭐 저희는 폭을 크게 보진 않지만 제한적이라도 레벨은 좀 떨어질 것이다. 원화가 강해질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역사적으로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증시의 흐름을 보면 네. 보통은 대선 전에 증시가 미국이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유독 희한하게 11월 대선을 앞두고 9월, 10월에 네. 미국 증시가 강하단 말이죠. 네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9월, 10월이 원래 계절적으로 약하기도 하고요. 네. 다만 이 대선 직전에가 좀 강한 면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특성이고 또 이제 특이한 대선만 연구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의 취임이 1월 하순에 있거든요. 그 1월 하순 취임한 이후에 증시가 S&P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그러한 패턴을 이번에 좀 계속 따라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도 잘 따라왔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내년 초에 S&P가 뭐 한국은 이미 좀 안 좋지만 네. S&P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좀 부정적인 영향력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도 조금은 조정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때 포함되는 자산 중에 가상 자산이 있습니다. 네, 있죠. 네. 그리고 금도 포함이 되고요. 그렇죠. 이 두 자산은 앞으로 흐름이 어떨 걸로 보세요? 일단 금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금리 인하기에 계절적으로 이제 좀 오르는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뭐 지금도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는 분들이 꽤 계신데 뭐 그래도 좀 조정받으면은 최대한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군요. 뭐 길게 보더라도 저희는 더 계속 갈 한두 달 사이에 20%나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저는 뭐 슈퍼 사이클의 초반으로 개인적으로 금의 슈퍼 사이클의 초반이다. 네, 여기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원화 환산금에는 이제 환율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환율 상승을 이제 금값이 좀 반영한 게 있어서 달러 기준으로 금을 보면은 뭐 그냥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고요. 네. 사실은 뭐 금이 최근 한 1년 동안 이제 왜 이렇게 오르는지에 대해서 뭐 온갖 사람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사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라요. 금을 분석하시는 분도 금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잘 모르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리
어떤 국가의 통제력이 좀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흐름인 거고, 네. 뭐 러시아든 뭐 중국이든 뭐 심지어 미국조차도 그렇다면은 이제 돈이 많으신 분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자유로운 자산으로 가려는 어떤 도피 수요가 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전통적으로는 금이 상당히 이제 괜찮은 자산이지 않았었는가. 뭐 그러한 자산으로서 이제 뭐 비트코인을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희가 이제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언급하거나 다루진 않기 때문에 네. 요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지금 이 시기에 주식 투자를 전략과 관련돼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 당분간은 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취임식 이후를 좀 조심하자. 내년 초죠. 그 시기를 저희가 말씀드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작년 7월이 고점이었지 않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그 이후에 이제 1.5년이 지나면은 그 고금리의 영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초가 좀 부정적인 시기다. 그리고 결국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뭐 채권도 한번 좀 알아보시는 알겠습니다. 것을 제가 추천드리고, 배당주, 저금리의 가장 큰 수혜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DB금융투자의 문홍철 자산전략팀장하고 같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